예, 여러분 2부에서 반가운 손님 모셔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내신 박상철 전 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우리 패널로 열심히 만났는데 이제 학교에 계시다가 또 입법조사처 바쁘시고 저하고 방송 얼마 만에 지금 다시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한번 빵꾸 낸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 정말 그때 아마 제가 KBC 광주방송 그 라디오 할 때였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 한 다음 날 이제 분석을 좀 하려고 모셨는데 아침에 우리 작가한테 박상철 교수님이 못 오신다고 그래서 왜 어제 선거 져가지고 너무 슬퍼서 통음을 해가지고 방송 못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박상철 교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래. 도저히 소화가 안 됐다.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다고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속이 없는 말 할 수도 없고. 야, 그래서 그날 정말 제가 그 당시 그 작가분하고 우리 앵커님께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절대 정말 이해는 됐는데 잊혀지지가 않죠. 저도 제 방송 경험상 처음이라서 아이고 근데 그때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날 이런 그래요.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선택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선택이란 것이 뭐 국민들이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정치 환경이라는 것이 유권자들도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날 밤에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가 지지한 후보가 처음부터 앞서간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서로 덕담도 하고 술도 한잔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한 100만 표 가까이가 아직 안 까져 있는데 그게 강남 3구의 표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안 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표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그냥 윤석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로 가는 표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내일 아침에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과연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뭐 그때 투표한 것도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인 총의가 모인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오시면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괴물을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또 이 짓을 해가지고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탄핵을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또 다시 또 올라가서 거의 지금 오차 범위 안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되고 있고 뭐 20, 30% 될 때는 그거는 뭐 워낙 그런 집단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요즘에 제가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수님이라고 부를까요? 처장님이라고 부를까요? 교수님이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좀 편하니까요. 강의는 계속 하니까요. 교수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건 분명하거든요. 또 윤석열 측은 또 힘을 얻어요. 또 이걸 활용을 하고. 그러나 냉정히 봐서 이번 탄핵 수용될 것이냐? 저는 100% 수용이라고 봅니다. 대선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한 이상으로 민주당 후보가 저는 이긴다고 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정상적인 국민의 민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탄핵을 정리를 하고 대선 국민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겹쳐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묘한 자기 지금 마약에 빠졌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팬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팬덤에 올라선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는 2명밖에 없다고 현재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팬덤에 올라선 정치인. 예. 어딘가에서 팬덤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자기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거든요. 이번에 어영부영하다가 윤석열한테 팬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올랐으면은 이게 5%든 10%든 간에 올랐으면은 아, 나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 중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계산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말 계산이 빠릅니다. 그럼 윤석열 팬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쩌면 저런 게 생길 수 있습니까? 태극기가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무작정 부정선거라 말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걸 현직 대통령이 다 결집을 시킨 거예요. 결집을 시켜가지고 올라서니까 이게 국민의 이성적이 맞든 말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올라선 순간 정말 자기는 꽃가마에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쪼아리고 있습니다. 저 표에 대해서 정치인을 걸잖아요. 지지율이 깡패라고. 저 표는 내 지지율로 올 수밖에 없는 걸로 확고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또 정치권에서 팬덤 때문에 윤석열은 힘을 또 갖게 되고, 만에 하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야권이 오히려 분열이 되고 여권이 졸지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기대하지 않겠지만 사면복권도 해주겠지. 그러면 이 나라에 못 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건 간두고라도 본인이 팬덤에 올라서서 이제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된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좋은 본인한테 무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제 많은 그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지만 소위 말해서 과잉 표집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과잉 표집이라는 것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가 맞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 30%는 그런 것들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를 시청한 여러분들만큼은 겉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심초사하지만은 진짜 속까지 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장단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오늘 다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다음 대선은 그야말로 내전 수준이 될 거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까지 쪼개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흔히들 개헌을 쉽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제도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이 수두룩한 걸 이번에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마저도 현재도 대행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는 그 시기마다 최선의 그 결단을 국민들이 내렸습니다.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서 DJ부터 해서 하물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그 당시는 여기가 대통령이 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전부 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벌써 7번째, 8번째란 말입니다. 아, 이건 제도의 실패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사람 뽑아놓은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놔두고는 이건 사람도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나버렸는데 일단 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란 정당,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개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방금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뿐이란 말입니다. 저는 개헌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은요, 탄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탄핵을 정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졸지에 정치라는 밀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탄핵하고. 그걸 냉정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개헌을 언제 해야겠느냐. 민주당이라든가 뜻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은 탄핵의 마무리에 전념을 하고 대선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개헌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 언론분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헌법을 바꿔놔야지 일단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정말 최악의 정치 상태, 적대 관계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개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도를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선거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정치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도의 사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적대적인 공생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첫 삽은 이제 헌법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헌법학자로서 요즘처럼 헌법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내란 사태 와중에 생각을 해볼 일이 많은 때니까 헌법학자로서 이런 책을 쓰실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언제 쓰셨나 봤더니 올해 1월 9일 날 처음 책을 펴냈어요. 지금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벌써 2쇄 들어갔다고 그러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아주 딱 시기에 딱 맞는 그런 책인데 궁금한 게 아무리 교수님이 실력이 좋아도 책을 일주일 만에 막 펴내고 그러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2월 3일 날 저 미친 짓을 했는데 원래 그러면 헌법과 반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찰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터지고 이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뚝딱 써내신 겁니까? 난 좀 정말 그게 궁금해요. 예. 이번 기회에 해명도 하고 또 실제 사연을 들으면 네. 이 책이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셔요. 예. 예. 이 책이 딱 나오자마자 댓글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개가. 헌법과 반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장에 태극기 쪽에서는 막 부담감이,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뭐 한 달 만에 책을 쓰다니. 그러니까요. 딱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그런데 실은 이 책이 역사가 있습니다. 2019년. 네.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서고 한 2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라고 하시죠. 예. 그분이 지금도 직책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2019년에 저랑 이제 몇몇 교수들 같이 이제 모여서 박정희 프로젝트를 하자. 박정희 프로젝트. 예. 박정희의 어떤 저는 헌법적이고 잘못된 경제 성장이나 허상, 이 뿌리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박정희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프로젝트. 그렇죠. 예. 그 뿌리. 그러니까 헌법이면 이 헌법 안에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박정희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프로젝트 그래서 정말 박정희 정치가 우리 한국에 끼치는 경제 정책에 끼치는 악 영향을 도려내자라는 프로젝트를 그때 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때 했냐면 2019년에 그때가 11.6 40주년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고. 제가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2019년에 110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또 10월 26일입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40주년, 이토 히로부미 100주년 해서 이제 박정희의 반헌법적 유산을 뿌리를 뽑자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글이 2019년에 뭐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이라든가 반란 문제를 갖다가 논문으로 발표하는 건 너무 느닷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실적이 필요 없는 정 교수이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안 했어요. 발제만 하고. 그리고 놔두고 이제 저도 이제 이 글이 나름대로 글 쓴 사람은 그런 있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자신있게 쓴 글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런데 발표는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제 자리를 갖다 정리하면서 예. 뭔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주제를 갖다 좀 넓혀가지고 뭐 민주시민교육청소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제가 2일 날 예. 그저 종로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거든요. 아하. 12월 2일 날 했는데 12월 3일 이 사건이 빡 터진 거예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예상치도 않은 것이 12월 3일 날 빡 터지는데 그 책이 준비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때 논문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일반 독자가 이제 읽기 쉽게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풀어 쓰려다 보니까 풀어 쓰는 것도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일 밤을 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밤을 새워서 고생해서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쪽 공격하는 댓글에서는 한 달 만에 똑딱 해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아냥거리는 걸 제가 이제 봤죠. 제목은 근데 이제 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예. 헌법과 반란. 하여튼 이제 시적절한 책인데
벌써부터 JJJ님 헌법과 반란책 구매하겠습니다. 크림소다님 헌법과 반란이라 읽어봐야지. 예, 저도 읽어봤는데 요즘에 책을 보면서 제가 불만이 옛날과 달리 너무 글자가 좀 작은 게 불만인데 제법 글자체도 크고 예. 또 사진들도 예. 적절하게 이렇게 있어서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일반 국민들이 뭐 일반 국민이라고 해서 이걸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편하게 읽기 위해서 특히 사진이 중요하더만요.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읽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상당히 이제 좀 트렌드를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왜 젊은 분들이 비교적 그 책을 안 보고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보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편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관련된 사진들이 엄청 많이 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사진만 보고 거기에 캡션만 보고도 다 읽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진도 잘 고르셨더라고요. 예, 나름 상당히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예. 아까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도 죽었고 박정희도 죽었고 그랬는데 노태우도 10월 26일 날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염라대왕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날이 10월 26일 아닌가. 뭐라고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헌법과 반란 했는데 정말 이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싶은 게 가장 헌법적인 가치와 대치되는 것이 반란 아니겠습니까? 반란이죠. 예, 헌법이란 것은 그야말로 정치학적 용어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네, 네, 네. 헌법이 있냐, 네. 민주주의가 있냐 이 예. 뜻이거든요. 근데 헌법이 이제 진짜 헌법이면 힘 있는 헌법은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고, 근데 이 헌법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반란입니다. 반란. 반란인데 반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혁명이라고. 예. 그 시대가 너무나 그 이제 정권 담당자만 위해서 이 시대가 이끌어간 것을 민중의 어떤 하소연을 위해서 하다서 결집되다 보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바꿔지는데 그건 혁명적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그걸 갖다가 헌법에 반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인데 반란은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권력을 새롭게 갖거나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이 표현을 갖다 좀 약간은 좀 정교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영건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가 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반란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란이라는 것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하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으로 만들려고. 예. 그것이 이제 유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를 봐야 되는 겁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보고 10월 유신을 보면 그때 이야기가 그대로 전두환한테 가요. 그러니까 10월 유신도 반란 아닙니까? 반란이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했다가 지금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쪽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 예. 근데 아마 홍준표 시장도 그 반응이 옳으라는 생각을 않고 쉽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홍준표 반란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그 전기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가끔씩 들어오면 옳은 말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분은 뭐냐면 윤석열은 반란이 아니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10월은 반란이고 이 사람 반란이 뭐냐면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 논리예요. 권력을 확 뒤집어 놨으니까 반란이고 지금은 그냥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참 웃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논리의 최대 함정이 뭐냐면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그게 그렇죠. 지난번에 검찰 네. 논리 아니었습니까? 네, 와 있을 때. 그러면 김영선 지금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처벌 안 한다. 그러면 쿠데타는 무슨 일로도 처벌이 안 된다는 그렇죠. 논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도 아니죠. 논리도 아니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봐주쇼 이 소리인데 예. 그걸로 끝냈으면 혹시 이제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반란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직 한번 반란죄에는 무기징역 이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 가서는 안 갈 길, 가서 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반란 그러면 정반대, 천당과 지옥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잊혀진 단어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44년 만이라고 어떤 사람은 45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44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예. 44년 만에
반란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죄. 이게 지금 이제 그럼 과연 윤석열이 군 출신도 아닌데 정교하게 군을 움직일 사람도 아닌데 물론 권력 의지는 강하겠지만 설마 그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그 검찰총장 될 때고 임명될 때마다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마다 저분이 헌법을 아나? 혹시 헌법이라는 단어를 잘못했나? 헌법대로 한다. 아, 이 친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헌법 조문을 읽고 거기서 어긋남이 없이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헌법을 어떻게 보냐면 국민을 위한 걸 본 게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서 보는 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에 관한 조항이에요. 예. 사실은 그 없어져야 됩니다. 비상계엄 조항이 그렇게 많은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딱 보니까 맞아. 이런 비상대권이 나한테 있었다니? 그럼 비상계엄 조항이 언제 가장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박정희 정권 시작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냐면 우리 헌법이 아직은요, 어리숙함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우리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60항쟁 해가지고 6.29 선언 통해가지고 어찌 뭐 됐다 이야기를 하고 뭐 민주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때 헌법재판소도 생각이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헌법은 5년 단임제로 하면서 장기 집권 중에 장기 독재 중에 장기는 해결했어요. 예. 장기 집권은 독재를 해결한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 만들었던 조항이 거의 손도 안 보고 전도 안 돌아갔고 전두환 때 만든 조항이 상당 부분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진간하면 대통령한테 곤란을 줘버려요. 그걸 어진간하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위임된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위임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재 불명은 다 대통령이 줘버리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3명하고 여당 야당 하나씩 나눠갖거나 2대1로 한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정치적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가 임명하면 되고 내가 임명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법 전문대로 하고 이게 헌법대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이때 임명이라는 것은 그냥 해야 한다. 그대로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 그전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토도 안 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끔히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경호처 같은 경우도 어느 세상의 민주국가에서 사병같이 할 수 있는 독립된 경호처를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경찰에서 뭐 파견이 온다든가 혹은 뭐 기재부에서 파견이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경호실이나 경호처가 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명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별동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대통령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왕의 행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헌법에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 정광훈 목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항권을 발동해서 예. 헌법재판소를 결과를 뒤엎는 거. 저항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듣긴 들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헌법 이외에 있는 게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헌법 안에 저항권이 있어요. 이 헌법은 절대 민주주의여야 되고 또 국민들이 기본권에 관한 것은 확대 해석해주고 관련된 것은 그리고 일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감사원 또 사법부 이런 데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많은 경우는 그때는 축소 해석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또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 원래 3명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4명,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헌법을 자기 위주로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항권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헌법 조문에 없어도 민주주의 사상은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 이게 그 저항권이에요. 그런데 저항권도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헌법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중이다. 우리 다수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일종의 폭동이 일어나고 서부 법원, 서부 지원, 법원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지금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그냥 이렇게 결과가 잘못하면 흔들 게 아닌가. 혹시 헌법재판관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침 보면 그냥 이 윤석열의 자기 그냥
변론장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소에 참석을 하고 작심하고 계획을 짰을까? 저라면 내란죄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헌법재판에 대해서 형사재판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가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다른 결과도 나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계속 변론하다 보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천만에 그런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독일에 있는 걸 끌고 온 거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정착이 잘 됐습니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디 가도 우위냐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그 논쟁 끝에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이 아직도 불안정하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과 이 적용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현행 우리 헌법이라는 것이 이 반란에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은 반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이다. 그래서 양심 있는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탄핵이 되는 날까지는 강하게 마음을 먹고 긴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큰 걱정은 없지만. 그 책을 더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헌법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결로 헌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가치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 사회, 이 헌법이 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는 이렇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기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저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파괴. 예.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권은 뭐냐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민주적인 민중의 그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다 제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교묘하게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한번 보십시오. 선포를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켰습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군 병력을 막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들었잖아요. 여론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항권입니다.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지켜지도록 어떤 그 힘을 발휘해 주는 거죠. 그게 저항권이지 지금 뭐 핵의 망치한 용어입니다. 헌법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저항권이다. 그런 저항권은 없어요. 헌법을 위해서 저항권이 있는 것이고 헌법이 무너질 때도 저항권이 발동돼서 헌법을 고쳐 세우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아주 상식적인 말마저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태라는 것. 지금 그 헌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움직임이 정광훈뿐만 아니고요. 정광훈은 좀 정신이 정상적인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김용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올린 글입니다.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서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싸구려 정치 영역업체다. 이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잘한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많이 봤어요. 예. 어디냐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제 참석해서 이제 답변할 의무가 이제 제가 입법조사처장 할 때도 처장도 가서 답변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거기 소속돼 있습니다. 관할로. 예.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인권위원이 됐을까 할 정도로 아마 인권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그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무척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김용은 의원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답답한 것이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박아놨어요. 언론사에도 그렇게 해놓고 중요 결정에, 그 다음에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위원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도 능력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에 맞아야죠.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스펙이 있거나 경력이 있어야죠. 검사 출신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국회 측 그 변호 헌법재판소 예. 맡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송두 아닙니까? 예. 인권위원장. 예. 거기 이제 나가신 거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하고 같이 이제 답변 나와가지고 하는 행태를 보면 글쎄요. 아까 방금 한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내뱉어 버리고, 방금 그 말이 뭐냐면 헌법재판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가장 현재 좀 가장 좀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가 바닥을 쳤다라고 했는데 지금 매우 심각한 것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종교가, 물론 일부분의 종교지만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할 말 다 하고 뭐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3심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판결에는 복종해 왔거든요. 사법부에.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예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변론한 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마저도 흔들려 버리면요, 소위 최후 보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자들의 행태가 그대로 관철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런 말들이 이 선량한 국민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알았다, 정말 탄핵 빨리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결의를 더 다지게 저는 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특히 헌법재판관마저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런 사람들을 인용을 안 하면 내가 무슨 근거로 기각을 하겠냐. 그 다음 사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는 제가 정말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아니면 쌍소리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고요. 다만 제가 이분을 접했을 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품성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인권위원으로 임명을 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는가. 오죽하면 독립기념관장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다른 자리를 줘서 챙겨주든지.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의 어떤 인사에 이거 난맥상도 아니고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관을 마비시키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을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예. 그렇죠. 없애버려야지. 근데 독립기념관 해놓고 가가지고 독립기념을 한 게 아니라 안에서 그 인물을 갖다 거꾸로 파괴시켜버리고. 지금 뭐 과거 진상 규명위원회, 그러면 과거 진상이 규명이 안 되길 원한 사람이 또 위원장에 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그런 분들이 공직자로서 100% 자격이 없던 게 아니라 자기 결에 맞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보수 진보 서로 정권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수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 기관의 인사들을 보면 답답한 것이 오히려 그 정신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폐기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 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과거사 많이 청산하려고 노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하고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래서 저는 교수님 책 중에서 이 제목을 보고 참 깊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섬뜩했어요. 끝나지 않은 반란, 이런 부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반란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다 끝난 줄 알고 다들, 저도 오직하면 2019년에 글을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다. 무슨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헌법학자가 굳이 쓸 시기가 이거 너무나 과거의 화석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란 끝나지 않은 것은 반란을 하겠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지금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지금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고 딱 상상을 해요. 가짜로 만들어내요. 가식적인. 국가 비상 사태다. 그런데 실제 거기는 자기 권력 의지와 반국가적 행동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라도 반란인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라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른 토론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온전한 대통령을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산업화를 해도 반란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또 유신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미안한 말이지만 현행범입니다. 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으로 그냥 턴을 해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반란은 끝나지 않은 거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당장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몰입을 해야 되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봐요. 민주당도 지금 조기 대선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가급적이면 탄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헌법에 보면 이번에 그 과정 중에 그게 지금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쪽지 하나 있잖아요. 최상무 지금 대행한테 전해줬다는 쪽지 중에 내용이 그때는 이제 쪽지를 무슨 자기로 받았습니까? 기재부 장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라. 그 비상 입법기구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뭘 뜻합니까? 아니 행정부에서 그 조직을 가동시키는 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편성 과정부터. 그래서 그것도 돈 없으면 기구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는 해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권한을 마비시켜버리고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것은 왜냐하면 뭐든지 대통령이 오다를 내리면 행정부는 따르게 돼 있고 사법부는 마비시킬 수 있다. 그게 비상계엄의 요건입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하고 헌법재판소를 건드려서 이게 바로 내란죄로 가버린 거죠. 지금 내란죄로 왜 간지는 몰라요. 실패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국회와 헌법 선관위 손을 댄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제도에 다소 미비한 건 있지만 사람의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어수선한 규정을 본 거예요. 가서 대통령이 돼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다소 비난은 받아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이번에 너무나 비상계엄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죠. 오늘 헌법학자 박상철 교수님 모시고 헌법과 반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크림소다님, 끝나지 않은 반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계속 2차, 3차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님, 끝나지 않은 반란 겁납니다. 빨리 저 책 읽고 싶어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책 소개도 해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모시기 힘든 분 모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정치 현장도 지켜보셨고 또 학계에서 헌법을 공부하셨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한 자리도 하셨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어떤 신부님은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참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친놈한테 너 왜 미쳤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적당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자가 완전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고 교수님 보시기에 왜 저자가 저 짓을 한 것 같습니까? 나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또 합리적인 또 취재했던 기자들 말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짓을 한 거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력 의지는 있었고 행태를 보면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좀 기억나시죠?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할 때 신원식 장관을 바꿀 이유가 하등이 없었거든요. 없죠. 그걸 보고 저는 이거 뭐지? 그리고 충암고 김용현 그래 그때부터 정치권에서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러면
그 정도 갔다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꼭 총선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100% 추측입니다만은 연결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조용하게 있는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한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냥 해버리려는 어떤 추상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구나. 거기에 총선은 단순한 큰 사건, 자기한테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보통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꾸미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희 연구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군인이 안 나서면 안 된다. 때가 있고 말이 그러지 군인이 정치하고 싶은 욕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어지럽다.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지러운 것을 사실 만들었었는데 아주 허술하게 했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는 근데 하나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명태균 네. 저는 그 사건이 앞으로 이제 수사의 대상이지만 아직 사실 추측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연결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가졌던 것을 비상대권으로 가자라고 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날 12월 3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바꾼 것도 있지만은 상황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씩. 그럼 왜 바뀌었을까? 본인이 이게 이제 들떠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팬덤. 팬덤이라는 게 올라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대로 가자 보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파괴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매사를 준비를 허술하게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도 굉장히 허접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을 허술과 허접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못 쳐요. 진작부터 뭔가 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충분히 있었죠. 그냥 명태균 사건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질렀을 것이다. 위기감도 있고. 그런 해석 합리적이죠. 아무튼지 참 이상한 놈이에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궁금한 게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많은 사람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자는요.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인식 자체가 없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그게 권력이니까 간 겁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사람이라면 엉겹결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될까는 생각을 해야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술 깨면서 좀 생각하고 술 마시면서라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자잖아요. 우리 총장님도 약주 좋아하시지만 근데 그 권력을 자꾸 확장하는 쪽에서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명태균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과 와이프에 대한 죄상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임박하니까 이 짓을 저지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무슨 개뿔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다 그 의도를 그 속셈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야당의 뭐 입법 독주 이야기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명분이고 오로지 지가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 임명받을 때도 검찰 개혁하겠다고 사기쳐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권력이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권력만 쫓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찾을 권력이 없으니까 챙겨 먹어야지. 그리고 그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찾아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허술과 허접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헌법전을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한 다음 쭉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허술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허접한 생각이 그냥 확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백 앵커님의 말씀을 100% 저는 동의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대책 없이 한 것. 예. 그런데 대한민국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충격으로 받지 말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아. 대한민국 이대로 정치 좋다라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꾸긴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랬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다행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국민 전체한테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이 친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속은 상하고 깝깝하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들지만 이것만 빨리 우리 힘으로 해내자. 그래서 소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더 굳어진다고 예. 이거 온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이제 어떤 이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정치 종사자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저는 발휘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인들. 박정희는 치밀한 자였어요. 매우 정말 치밀한 자였어요. 인사할 때도 이렇게 서로 견제시키고 아주 견제와 균형을 이용해서 또 당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죽게 됐느냐.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총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장기 집권에. 장기 집권의 폐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은 부패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액통경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런 단계 가지도 않았는데 몽상을 한 거예요. 아무 계획을 안 짠 거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하고 유신하면서요. 세계의 민주주의 독재 이론, 쿠데타 이론 다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어려운 철학들이거든요. 그걸 풀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나라를 탈취해간 거거든요. 반란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요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태를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왜 벌어집니까? 헌법 위반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전에 탄핵 중에 상당 부분은 법률을 위반했어요. 그래도 탄핵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탄핵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은 참 그분들 참 보면 참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야, 박 교수. 그래서 자꾸 저 윤석열 이상한 이야기하고, 옆에 언론에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탄핵 될까? 그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주인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차분히 마음 먹읍시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머리 나쁜 놈이 욕심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 터져 죽습니다. 배 터져 죽어요.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하고 헌법과 반란 100만 부 돌파할 때 또 한번 모실까요? 100만 부까지 뭐 하고요. 10만 부 때 한번 저를 불러주시고. 저는 목표가. 벌써 아직 10만 안 넘었어요. 네, 저는 목표가 30만 부입니다. 30만 부. 100만 부는. 100만 부 돌파해 보죠. 지금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는데 이제 또 입법조사처장 얼마나 바쁜 자리였습니까? 잠깐 또 귀한 시간을 요즘에 여유 있게 가지셨으니까 한 번 더 뵙도록 하시죠. 예.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헌법학자 박상철 교수님 만나봤습니다.